이게 돌을 매단 것도 아니고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던져놨어요. 당연히 그건 시체가 떠오르겠죠. 그냥 빠르게 자신의 범죄를 잊고 싶었던 범죄 형태라고 그때 추정을 많이 했었어요. 2013년 5월 26일 오전 10시경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의 어느 저수지, 남성 박 씨는 낚시를 하기 위해 장비를 들고 작은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막 꺼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씨의 눈에 왠지 위화감이 느껴지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저수지 물 위에 무언가 둥둥 떠 있었었는데 뭔지 몰라 자세히 쳐다보던 박 씨는 화들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유한 머리카락, 한 여성이 물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여기 수면 위에 엎드린 모습 있잖아요. 엎드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등이 물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물에서 건져낸 여성의 시신은 상의 속옷만 입은 채 하의는 속옷까지도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색 결과 저수지 주변에서 상의는 발견됐지만 하의와 휴대전화, 가방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신원 확인 결과 여성은 전날 저녁 7시경 대구에서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22살의 이진아 씨였습니다. 신고자는 사망한 진아 씨의 어머니로 대학생인 둘째 딸이 새벽에 친구들이 태워준 택시를 탄 뒤 실종됐고 휴대전화도 꺼진 채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택시에 탑승한 시각은 실종 신고가 되기 약 14시간 전인 25일 새벽 4시 20분경. 그리고 다음날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부검에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상체에 심한 구타 흔적도 있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졌고 윗니가 무려 4개나 부러진 상태, 게다가 갈비뼈도 3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진아 씨의 직접 사인이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등 장기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진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는 실종 전 진아 씨가 택시를 탔던 곳에서 무려 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운전 많이 해서 길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오기 힘든 곳이에요. 아니면 아주 가끔 낚시꾼들 오긴 하는데 저수지가 도로 옆에 있어도 원체 도로 자체가 차가 안 다니니까요. 진아 씨가 실종된 상황, 시신이 발견된 위치 등을 종합했을 때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새벽 진아 씨를 태웠던 택시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신고포 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택시기사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경찰은 진아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탄 곳 부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추측대로 정말 택시기사가 범인인 것일까? 22살 진아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 그를 쫓는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3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22살 이진아 씨가 실종된 뒤에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진아 씨를 마지막으로 태웠던 택시기사가 용의선상에 오른 상태고요. 먼저 이제 시신이 발견된 곳이 저수지였다. 인적이 이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과거에 이 사건 관련돼서 현장도 직접 가보신 것 있잖아요. 예. 발견된 위치, 상황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수지라는 데가 실제로 거기 가봤을 때는 굉장히 외딴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KTX 신경주역에서 눈으로 보이는 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가려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렵고 그 바로 앞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실제로 그쪽은 전문 낚시꾼들 혹은 아는 사람 아니면 잘 안 간다.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시신을 유기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에 지리감이 분명히 있다. 우연히 온 건 아니다. 우연히 올 수도 없고 실제의 이제 실종된 데에서 네. 50km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50km가 그냥 50km가 아니라 그쪽으로 오는 길이 도로를 2종류나 3종류를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일반 도로에서 고속화도로를 타고 다시 또 일반 도로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이 갈아타요. 왜 그게 중요했냐면 이 유기지가 범행지, 그러니까 거기서 살해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차 안에서는 지금 시신 상태로 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네. 이게 복수의 범인이어도 불가능하고 단독범이어도 불가능한 상태. 좁은 공간이어서 강한 구타가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네. 그러면은 단독범인데 심각한 형태의 오버킬이 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간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범행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일정 정도 시신을 유기한 데다 이런 식으로 분석했던 기억이 나요. 일단 유기지와 공격지가 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옷 같은 경우에 하의를 다 벗고 있었다. 그 다음에 상의 속옷만 입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 옷이 탈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성범죄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 공격 상태의 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성적인 무언가 시도가 있었다라고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상의 속옷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 공격이 실패했거나 성적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했거나 뭐 이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공격지에서 그렇죠. 벌어진 범행지. 네, 공격지. 범행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복수의 범죄자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불완전하게 네. 시신을 포장하거나 차기 상태로 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까 엎드려 있는 거 떠 있는 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사람이 시신이 이제 물에 떠오르게 될 경우에 보통 이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하고 물속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물속으로 향하고 있고 등이 떠오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유기를 했을 때 혹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둘이 했다고 하면 위아래를 드는 상태에서 네. 앞면이 위로, 얼굴이 위로. 한 명은 팔을 들고 한 명은 다리를 들고. 그리고 위로겠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물속에 유기하는 상태. 네. 그런데 혼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혼자라고 하면 엎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허리를 들은 상태에서 네. 물속에 유기하는 상태.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상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부패라든가 시간이 없는 바로 다음 날이. 바로 다음 날이니까. 네.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몇 시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요건 요 상태로 그냥 유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제 상흔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많은 그 공격 행위가 있어 보여. 또 앞니가 막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목을 또 졸린 것도 잠깐 있었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사인 관련돼서는 심장과 폐 등의 장기 손상 관련된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을까요? 아마도 갈비뼈라 코뼈 윗니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건 주먹으로 때려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네. 이 누워 있는 상태를 공격해서 쓰러진 걸 밟거나 네. 뭐 이랬을 가능성. 얼굴 같은 경우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일종의 디퍼스널리제이션, 어떤 급격한 분노에 의해서 폭발한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이 내장 장기가 손상돼서 죽은. 그러니까 뭔가 성적 공격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과도한 폭력이 상태에서 죽었던. 그럼 당연히 이것은 성범죄 중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던, 폭력 상황이 이루어졌던 그거라고 보는, 그럼 단독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성범죄 이후에 강간 범죄 이후에 그 목격자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증거 인멸로서 살해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이게 과도하게 또 폭력이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네. 목만 졸라서 죽였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범죄가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적인 공격은 했지만은 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삽입강간 같은 경우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성범죄의 완수의 어떤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게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적인 분노가 생겼던 네. 그런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액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기 주변에 상처가 좀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 그래서 그때는 성적인 문제가 있는 범인일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약간 좀 몸이 작은, 네. 그래서 좀 왜소한 범인일 것이다 라고 그때 추정을 하게 됐죠. 이게 보통 이제 면식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신 발견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묻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버리더라도 몸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무거운 걸 묶어서 버리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시신의
특별하게 인식을 못하기 위한 훼손도 없었고 물에다가 던졌으나 떠오르지 못하게 어떤 행동도 안 했고 또 위치가 바로 뒤에가 또 숲으로 들어가는 위쪽으로 그래서 유기를 땅을 파고 묻을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곳이었는데 굳이 선택은 또 저수지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했을 때 이 범인에 대해서 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원을 없앤 것도 아니고 증거를 없앤 것도 아니고 그냥 빠르게 자신의 범죄를 잊고 싶었던 범죄 형태라고 그때 추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돌을 매단 것도 아니고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던져놨어요. 당연히 그건 시체가 떠오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신원도 확인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면식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조회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조회해갖고 따라붙어서 성범죄를 했을 가능성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약간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형태의 성범죄의 스릴을 즐기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문제가 이제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가 확인이 안 됐어요. 누군지 누가 택시를 태웠는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게 또 하필이면 택시를 탄 거 부근입니다. 결국은 이제 택시를 타고 조금 있으면 핸드폰 신호가 끊기고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용의점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택시기사가 범인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네. 택시기사가 이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느냐? 왜냐? 아니 택시기사가 분명히 친구들이 태워줬고 얼굴도 봤단 말이에요. 네. 경찰은 그때 택시기사일 가능성을 너무 높게 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는 잡으면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승객을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을 하고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시신의 발견 상태가 너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옷가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만약에 택시 안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러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별도의 어떤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에 범행을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택시기사가 그때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했지만 일단 경찰은 택시기사부터 잡고 보자. 어쨌든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혹시 살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택시기사만 쫓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휴대폰 추적만 했으면은 혹시 이런 그래서 그 후회가 많이 남겠죠. 자, 경찰은 불쌍히 범인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진아 씨가 택시를 탔던 주변하고 경주로 가는 고속도로, 국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실마리가 남아있을지 사건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차량 번호를 해독할 만큼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를 본 진아 씨의 친구들이 나이대를 증언했기 때문에 경찰은 대구 지역 전체 택시 17,000여 대 가운데 약 300대 정도로 범위를 좁힌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아 씨가 택시를 타기 전 상황은 어땠을까? 5월 24일 오후 4시경 진아 씨는 평소처럼 커피숍에 출근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든 집안 형편 때문에 진아 씨는 용돈과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꼬박 8시간을 일한 진아 씨.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인 25일 자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는 언니 2명과 놀다가 조금 늦게 귀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대구 삼덕동 로데오 거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칵테일과 맥주 등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진아 씨는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 진아 씨는 거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이 진아 씨를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를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진아 씨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도 없던 아이예요. 대학교 친구들이 진아는 그런 술집에다 생전 처음 가본 거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은 누구보다 착한 딸이었던 진아 씨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고 약 5일 뒤인 5월 31일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택시기사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처럼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체포된 용의자는 법인 택시기사고 피해자를 태운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일 만에 검거된 택시기사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그냥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라면 사건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왜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건을 인터넷 뉴스로 봤지만 자신이 태운 여성이 피해자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깨우더니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남자친구라며 걱정이 돼서 택시를 타고 쫓아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여성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 남자친구가 맞다고 생각한 택시기사는 그 남성의 요구대로 차의 방향을 돌려 대구 북구 상격동으로 향했고 어느 모텔 건너편에 두 사람을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경찰. 하지만 기사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간과 시신 유기 추정 시간에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두 사람을 내려줬다는 하차 지점 근처 모텔 CCTV를 확인한 경찰. 영상에는 택시기사의 말대로 한 남성이 비틀거리는 진아씨를 끌고 모텔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 먼저 택시 관련된 수사는 잡긴 했으나 주장에 따르면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타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어디 내려다 주세요. 자기는 내려다 줬다. CCTV 영상에 일단 그 내려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긴 합니다. 이러면 이제 택시기사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택시기사는 자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추적했던 형사들도 그렇고 방송진들도 그랬고. 근데 그게 사실은 큰 착각이었던 거지.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동성로 거리라고 했던 데가 어떻게 되냐면 그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도로로 확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네. 뭐냐면 번화가기 때문에 네. 쭉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해자가 타고 한 10분 정도 지나야지 그 번화가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탄 피해자가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내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루틴한 생각으로 택시 타고 그냥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갔으면은 집에 보내줬으면 택시기사가 왜 몰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택시기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자 혼자 택시를 타고 보내준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택시기사는 뭐예요? 남자친구를 같이 태웠죠. 그렇죠. 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당시 수사진들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간과를 했던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랬었고 또 두 번째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맥주랑 칵테일을 먹었어요. 아니 맥주랑 칵테일을 먹는데 무슨 만취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물뽕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대구에 그 미군 부대도 있고 그래 물뽕이었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사실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죄책감 때문에 만취한 상태라고 진술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지금 이 어떤 남성이 타고 자기 이게 이름이 맞는 이름인지 아닌 이름인지 모르죠. 그냥 이름 불렀겠죠. 무슨 이름을. 그러고 나서 이때 무슨 만일 아니라면은 그리고 정신이 있었다라면 반응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죠. 이제 거의 CCTV에도 만취된 상태로 끌려 거의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의 그렇다면 행동 갑자기 달리고 있는 택시에 달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다가 어쨌든 멈췄는데 이게 내가 어떤 범인이라고 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어떤 차가 딱 잠깐 멈췄는데 여자가 갑자기 딱 탄다. 이건 조금 너무 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네. 이 범인은 이 거리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인도랑 차도가 동일한 데예요. 택시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요. 사람도 걷고 차도 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못 빠져요. 이게 근데 이렇게 툭 꺾어지는데요. 네. 그럼 태우고 보고 가는 걸 보고 저쪽에서 탁 타면은 기사님한테 기사님 근데 제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능했던데. 이후에 이제 수사 결과 이 불상 남성이 진아 씨 데리고 모텔 여러 곳을 다녔는데 빈 방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어느 모텔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방이 없으니까 자취를 또 호련히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쨌든 발견된 것은 시신만 저수지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이 여기서 방이 없으니까 어딘가의 범행지로 갔고 그래서 네. 이거는 본인의 거주지 혹은
어떤 본인과 관련된 쪽으로 갔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애초에 본인의 거주지를 범행지로 삼았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헤맬 필요가 없죠. 뜻밖의 상황이 범인한테도 생겼을 수 있겠다. 진아 씨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었다고 하고요. 용돈하고 학비 버느라고 이제 제대로 놀지도 못했다. 그래서 뭐 이날도 뭐 이렇게 노는 거는 거의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뭐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욕을 많이 했어요. 네. 댓글에서 이 술 처먹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했었다 이런 건가요? 술 처먹고 그러니까 범행을 피해자 피해자의 네. 비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댓글도 많아갖고 그래서 네. 그때 그 방송사에서 그랬죠. 절대 이렇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봐라. 4시가 왜 4시까지 있었느냐? 첫 차를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5시 아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엉뚱하게 그 번화가에서 클럽이나 다니는 이상한 애가 술 처먹고 나가 죽은 거다라는 식으로 보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때 했죠. 근데 그거를 언론은 또 간과했어요. 네. 그래서 2차 피해가 또 됐었어요. 네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진아 씨 이게 가명이죠. 피해자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이건 언론의 오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항상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따라서 그냥 그렇게 약속을 특별하게 잡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 진아 씨를 특정을 해서 누군가 예를 들어 스토커라든지 뭐 쫓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노리고 있다가 뭐 그 타이밍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성범죄를 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우연하게 그날 진아 씨가 걸린 건지는 어느 쪽 확률을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공간 범죄라고 그땐 전 분석을 했어요. 네. 아 여기에 이런 성범죄자가 그냥 일종의 기다리고 있는 공간에서 덫을 놓는 트래퍼 같은 형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술 취한 여성이 타니까 미리 가서 택시 중간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뭔가 접근을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구 동성로라는 데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어떤 뭐 그냥 헌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데였었거든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공간범죄다라는 생각을 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롭게 등장한 용의자가 범인으로 유력한 상황인데 수사의 방향은 다시 이 남성을 향했습니다.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을 토대로 목격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전에 있었던 클럽의 손님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 진아 씨 일행은 클럽에서 말을 걸어오는 남성 2명과 자연스럽게 술을 마셨는데 바로 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바로 남성의 행적을 쫓았고 6월 1일 새벽 2시에 대구 시내 모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6살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를 보여주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진아 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자신은 클럽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순간 성폭행하려는 생각에 택시를 잡아타고 진아 씨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빈 방이 없어 범행을 못했고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원룸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자신의 집에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 먹은 피해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져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다치자 신고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어 살해할 마음이 생겼고 자신은 결국 성폭행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져 피를 흘리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으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말씀해주세요. 유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당일 오후 5시 45분경 렌트카를 빌려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차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시신은 하의가 벗겨지고 상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 이 모든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밖으로 나와 집 앞에 있는 카페 유리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피가 묻었는지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는 장면. 렌터카를 집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CCTV를 확인하고는 차량의 방향을 바꿔 트렁크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장면. 그리고 시신을 차량에 옮기기 전까지 무려 15차례나 집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범인은 이 저수지에 들른 것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 지도에 한 저수지가 보이길래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저수지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26살이었던 범인, 이름은 조명훈입니다. 2013년 당시에 조명훈 얼굴과 이름이 모두 신상 공개된 상태고요. 본인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성폭행하지 않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합석한 건 아무래도 친구들의 동석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에서 여자들을 헌팅하고 이런 사람이었네요.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은 사람을 왜 못 찾았냐 이 말이에요. 3명이 먹었잖아요. 조사를 했겠죠. 나머지 두 친구도. 그리고 둘이 지금 헌팅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때 이 사람을 빨리 이 사람들이 같이 먹었던, 그럼 찾을 수 있었던 걸 왜 이렇게 못 찾았냐. 그럼 그러니까 왜 택시기사만 두지고 다녔느냐. 네. 거기에 대한 그 대구 경찰의 답이 좀 궁색했었죠.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고 보니까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네. 금방 잡았어요. 네. 그리고 CCTV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엉뚱하게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분명히 대구 경찰이 문제돼야 되는 거죠. 본인 주장을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상황하고 주장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모텔을 결국 잡지 못해서 집으로 데려왔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넘어졌다. 그래서 성폭행도 못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들키고 이런 상황일까봐 어쨌든 이렇게 죽이게 됐다. 이런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장에 대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네. 모텔에서 강간을 한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텔에서 만일 했다면 네, 강간을 했다고 그때도 죽였다는 건가요? 그때는 상처가 안 났기 때문에 안 죽일 거라는 생각.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네네. 그죠? 자기는 강간하려고 했고 그러면 이거잖아요. 술 취한 여자를 강간만 하고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고 나올 거라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랬는데 깨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게 그럼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럼 이전에도 그런 범죄를 했겠네?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네.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얼마나 다쳤는데 그럼 피를 자기가 분명히 강간도 하지 않았고 그럼 다치게만 한 건데 강간 미수인데 네. 그럼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형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밖에 아닌 거였죠. 네, 이불로 쌌을 때 이미 그 상의 속옷만 입고 하의는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성폭행 안 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궁색한 옷차림, 그렇죠. 피해자 옷차림. 그러고 네. 너무 과도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도 그러면 네. 본인대로 본인이 그렇게 죽였다고 하면은 목을 조르거나 뭘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폭발적인 분노로 죽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건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이 과도한 공격과 그다음에 어쨌든 체액이 안 발견된 것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원했던 성폭행의 어떤 사정 같은 걸 못해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일 수 있고 중간에 깨어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피해자가 술이 깨어났을 수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술 취한 상태에 그 준강간만 했던 범인인 것 같아요. 준강간만 해왔던 범인인데 네. 피해자가 깨어나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자신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어떤 과정이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는 저수지에 우연히 유기했다라는 말하고 다르게 그 근처 5분 거리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앞에 저수지 뒤에 어떤 숲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저수지에 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저수지 바로 밑에 네. 작은 어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슈퍼인가 거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신경지역에서 봐도 딱이고 거기로 가도 딱 가면 그 길이 이제 일종의 일주도로 같은 데인데요. 삥 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금방 했었던 거고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다 우연인 거죠.
왜냐하면 우연히 죽였고 우연히 버렸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 조명훈한테 문제는 이 과정이 다 CCTV 찍힌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다 찍힌 것 때문에 형량이 오히려 감경됐죠. 계획했으면 찍혔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건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조명은 당시에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2011년 4월에 16살 그러니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성범죄와 그 다음에 살인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런 것인데 일단 이제 본인이 이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살해를 하고 또 계속 주변을 살피고 굉장히 뭔가 안 들키기 위한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듯하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충분히 예방도 가능했고 분명히 사전 탐지도 가능했는데 네. 이게 안타까웠죠. 이게 지금. 그때 그 교수님께서 타 방송에서 이거 분석하실 때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과도한 어떤 이런 폭력성 성범죄 상에서 그것은 본인 남성의 어떤 왜소함이나 혹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부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키도 170이라고 하고 몸무게도 굉장히 좀 적은 딱 네.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아니 170 뭐가 작냐 그랬더니 그 동성로에 있던 애들에 비해서 클럽에 이렇게 네. 그래서 그의 상대적인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상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해고 다녔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뒤에 한참 뒤에 물뽕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네. 사실 이게 물뽕하고 연결돼 있겠다는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거였어요. 네, 너무 그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조명훈이 물뽕을 써서 네. 같이 마시던 피해자를 왜냐하면 2000년대 중반부터 물뽕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네.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찰은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 조명훈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사실 뭐 전혀 달랐습니다. 밝혀진 사건의 전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의 지인은 그가 보통 남성보다 훨씬 더 여성에게 집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유혹할 수 있고 같이 잠자리까지 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조명은은 SNS에 내가 꼽은 여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여자 못 봤고 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난 항상 주위에 여자가 많았죠 라는 글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겉으론 자신감이 넘치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척했지만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자였고 2011년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할 때 그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지인에게는 옷을 벗겨놓고 때렸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행 패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3년 피해자 진아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간 조명훈. 그는 원룸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가 약간 술에서 깼고 조명훈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명훈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에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해 때렸다.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피를 흘렸다는 조명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명훈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는 피를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던 조명훈. 어느 순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명훈은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살짝 움직이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조명훈은 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해 폭행했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아 씨는 조명훈의 폭행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생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 조명훈. 그런데 수사 결과 더 충격적인 일이 밝혀졌습니다. 진아 씨를 살해하기 약 4달 전인 2013년 2월 초순경에도 조명훈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명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19살의 곽양과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제로 끌고 자신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조명훈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곽양이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반항하자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조명훈은 거기서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곽양이 나가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막는 등 약 3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조명훈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이 조명훈이 체포되고 집 압수수색을 했는데 노트북에서 약 100개 정도, 휴대전화에서 불법 음란물이 3개 정도 발견됐다고 하고요. 내용이 아동 성범죄 그리고 가학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진술이 원래 걔 약간 좀 과하다, 여자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생각과 말들을 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는 이 발견된 음란물하고 본인이 이제 남긴 글들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충동적 성범죄성이 높은,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범죄자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 N번방 사건에 뭐 성착취물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야동 수준, 스너필름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인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낄낄거리고 지나가는 여성들 성추행하고 성폭행,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조명훈이는 다른 어떤 완수형의 성범죄자보다는 조명훈이 거기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폭력적인 상태. 이게 비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애초에 초기에 재범용성을 착 체크해갖고 이 재범용성을 감소시켰으면 되는데, 얘는 거기서 네, 그 분노가 더 쌓였어요. 자신에 대한. 그래서 피해자를 더 잔혹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곽양도 마찬가지 심각하게 폭행을 했고, 이 피해자도 그랬던 것이 이게 상당히 좀 비극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랑하는 거는 난 이 정도로 여자 막 할 수 있는 남잔데 라고 자랑하고 다녔으나 막상 본인이 심지어 성범죄할 때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 화가 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공격성으로 나타났던 거죠. 조명은 체포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조명을 좀 더 일찍 체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아 씨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 날 진아 씨 휴대전화가 대구 상격동에서 잠시 켜졌다 꺼진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 기록을 뭐 이미 당시 확인했었는데, 이 위치가 진아 씨가 다니던 학교 주변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휴대전화 켰었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 휴대전화 켜졌던 위치가 인근에 이 성범죄 전과자 조사만 했었다면, 왜냐면은 이 당시에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는 조명은 포함해서 단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만 한 번만 했으면은 한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구멍이 많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때 만났던 범인이 조명훈이에요. 네, 같이 술 먹었던. 그리고 휴대전화가 켜졌는데 그걸 다 무시하게 된 거는 택시기사에 꽂혔던 거예요. 네, 한 번만 상격동에 확인만 했으면은 사실은 됐는데, 이게 그냥 껐다 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나가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택시기사,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 매뉴얼을 안 지킨 거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대구 경찰은 큰 실수를 했어요. 이 조명훈은 카메라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했으나 나중에 구치소 동기들에 의하면은 너무나 웃고 떠들고 농담 잘하고 밥도 잘 먹었다, 뭐 강치의 경찰도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한 그런 사람인데,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2014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8년 지금 살았기 때문에 대충 한 20년 채우면은 12년 뒤에는 뭐 어떤 요건, 이 충족이 되네요. 3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12년 뒤에는 41쪽에서 나오겠죠. 40대. 근데 이게 사실 크게 죄책감을 못 느끼는 네, 범죄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여죄가 분명히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죄 수사가 안 됐어요. 조명훈 같은 경우는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앞에도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필 그게 2013년도 3월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아마 그 바로 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여서 수사 미진이 결과적으로 3개죠. 수사 미진이. 여죄 수사가 안 됐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교화, 이게 조명훈이는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교도소에서 낄끄러면 잘 맞고 잘 산다고 하는데, 이게 참 조명훈 같은 애들 보면 좀 갑갑하죠. 판결문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더욱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 영원히 격리는 안 되잖아요. 무기징역이. 그렇죠. 상투적인 표현이죠. 판사들의.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명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진아 씨는 정말 주변에서 칭찬이 정말 자자한 그런 분이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선량하신 분이 안타깝게 좀 돌아가신 그리고 찜찜하고 좀 그런 구석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와 예를 아는 양반의 도시 안동. 야! 존나 싫어. 너나 잘해. 너나 바빠. 민속문화의 고장 안동에서 네네. 일사라가 인문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을 찾아갑니다. 안동에서 만나요. 좀 약간 내려가면 100은 더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난 가서 이거 하려고 안동 가서. 네네. 야 지금 파우처 깎였대. 숨져가지고.